그러니까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의식. 내 인생의 길흉화복. 복과 관련된 문제의식이 있으면 이거를 명료하게 하고 이걸 마음속에 깊이 하나가 되어서 동시성의 원리를 따라서 괴를 뽑게 되면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모든 문제는 64가지 괴 중에 하나로 뽑힌다는 거죠. 한 개의 괴로 뽑힌단 말이에요. 이 괴가 뽑히게 되면 이 괴 전체의 모양에 대한 해석을 하겠죠. 형상. 괴의 형상에 대한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효를 뽑잖아요. 6개 중에서 한 개의 효를 뽑아서 이거는 뭐야? 나의 현재 위치, 시간, 이걸 파악을 해서 내가 지금 전체 괴에서 어떠한 변화 속에 있는지, 변화, 프로세스죠, 프로세스. CS에서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이제 파악하는 거죠. 요게 이제 전반적인 주역의 원리죠. 저번 시간에 이제 주역, 괴를 뽑는, 점괘를 뽑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원래는 64가지 괴, 그러니까 64가지 모든 인간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는 64가지 중 하나로 치환해서 볼 수 있다. 환원해서 볼 수 있다. 그런 입장이죠. 64가지를 하나하나 다 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이고,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64가지 괴를 해석하는 어떤 해석의 저변에 깔려 있는 공통적인 철학이 있거든요. 공통적인 의식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주역의 철학이 되겠죠. 주역의 철학이 되겠죠. 해석이 관련된 것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64가지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구나.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맛배기를 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주역의 전반적인 그 해석 전체에 다 공이 깔려있는, 저변에 깔려있는 변화의 철학,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건괴입니다. 건괴는 뭐냐? 우리가 건괴하면 이제 하늘권을 이렇게 쓰나요? 이렇게 용이 하늘을 날아간다. 건괴라고 하죠, 건괴. 건괴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효가 나오는데, 여기를 이제 우리가 하괴, 밑에 있다 그래가지고 하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 위에 있는 걸 상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상괴와 하괴를 뽑았는데, 전부 다 양의 효로 구성되어 있는 괴를 뽑은 거예요. 1번 괴를 뽑은 거죠. 하괴도 1번 괴를 뽑고, 상괴도 1번 괴를 뽑고,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다? 건괴라 그런다. 라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건괴를 뽑히게 되면 전반적인 이 건괴의 상에 대한 해석이 되겠죠. 전부 다 모든 효가 6개 효가 전부 뭐예요? 양효죠, 양효. 양효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9, 6 이렇게 표현하는데 음을 9라고 하고 9효라고 이야기를 하고 음을 6효라고 이야기합니다. 6효, 음을 6효 이렇게 표현을 해요. 9냐 6이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전부 다 9효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건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건괴의 전반적인 상의 모습을 먼저 해석을 해보면, 이 만물의 근원이자 건괴는 모두 양효죠. 하늘을 뜻한단 말이에요. 하늘. 천명을 내리는 주제자잖아요. 천명을 내리는 주제자.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예요? 모든 만물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물의 탄생. 하늘에도 만물의 탄생, 기원, 시작, 이런 것들을 이 전체적인 상에서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건괴를 통해서. 천명을 우리가 중용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천명지 위성이다. 솔성지 위도, 수도지 위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걸 따르는 것이 인간의 길이고, 그것을 교육하는 것이 인간의 이것을 이제 갈고 닦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 건괴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요 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맨 초효를 뭐라 그러냐. 이게 양이니까 구효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초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초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라 그래서 2구, 92, 그 다음에 93, 94, 95. 맨 마지막에를 상구라고 표현합니다. 맨 위에를 상구.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해석이 되겠죠. 요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한다? 여기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 건계에서 몇 번째의 효를 뽑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건계를 뽑으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건계의 상황인 것이고, 건계의 상황에서 어디를 지나가고 있냐, 어디를 위치하고 있느냐는 1번을 뽑았냐, 2번 뽑았냐, 3번, 4번, 5번, 6번을 뽑았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건계를 뽑으면 건계는 뭐다? 만물의 주제자, 하늘의 도, 그리고 하늘 모두가 양효기 때문에 어떤 만물의 기원, 탄생, 시작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요 1번 초구를 내가 많이 뽑았다. 그럼 초구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건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면 나머지 64개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초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첫 번째 양효죠. 첫 번째 양효. 구는 양효 뜻이고 6은 음효라는 뜻입니다. 그죠? 만약에 초구가 양효가 아니라 음효였다라고 한다면 초구가 아니라 초육이라고 표현했겠죠. 첫 번째 양효는 뭐냐? 쉽게 말하면은 이제 이 건괴는 하늘을 나르는 비룡, 하늘을 나르는 거대한 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용 중에서 하필이면 첫 번째 효를 뽑았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냐면 용은 용이 돼 잠룡이에요. 잠룡. 혹은 삼국지에 나오는 와룡 누울 와자. 용이 누워있다. 용이 아직 수면 아래에 있다. 아직 날지 않은 거죠. 날기 전의 용. 그러니까 이것은 뭐겠어요? 잠재력이 있긴 있대. 아직 너의 발톱을 드러내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아직은 능력이 부족하다. 혹은 중용에서는 주역에서는 때를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때 시중에 도달하고 해서 때를 중요한단 말이야.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뭘 뽑았을 때? 초구를 뽑았을 때. 용은 용이 돼. 건계라고 해서 모든 게 다 길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건계라고 해서 다 길하게 해석되는 건 아니죠. 아무리 좋은 개를 뽑아도 효의 위치가 좋지 않으면 삼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초구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라. 그래서 삼국지의 사마의가 때를 기다리면서 사마의가 때가 이루지 않았는데 조조가 자기를 부르니까 수레바퀴 밑에다가 자기 발을 부러뜨리죠. 그래가지고 일부러 조정해 나가지 않게끔 하려고. 지금 타이밍이 있지 않았는데 나갔다가는 비명행사하고 죽임만 당할 게 뻔하니까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라고 해서 사마이가 나서지 않는단 말이죠. 와룡, 잠룡 상태인 것이죠. 제갈량도 마찬가지죠. 제갈량도 주군이 와서 천하삼분지계를 논하면서 자기가 중요한 역할에 들어가서 이 때에 맞춰서 활동하기 전까지는 은둔 상태로 있었다. 초야에 묻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라. 응? 아직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닌. 이런 걸 의미한다는 거죠. 뭐가? 건계를 뽑았는데 하필 초구를 뽑았을 때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92 되겠죠. 92, 29, 92. 9는 양효, 양인데 이 두 번째 효를 뽑았을 때 9이라고 이야기한다. 9는 뭐냐? 이제 용이 날긴 날았어요. 용이 날긴 날았는데 용이 밭을 날았단 말이에요. 밭. 원래 용은 어디를 날아야 돼요? 하늘을 날아야 돼요. 근데 밭을 날았어요. 우리가 밭은 아주 작은 땅이거든요. 작은 땅. 이건 뭘 의미할까요? 작은 성공이죠. 작은 성공. 그러니까
길효예요. 구이는 길효입니다. 아주 길합니다. 길한 효이긴 한데 작은 성공이란 말이에요. 아직 작은 성공이다. 큰 성공이 아니에요. 큰 성공이에요. 큰 성공 이전에 작은 성공을 먼저 맛보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이를 뽑게 됐을 때에는 길효이긴 하지만 아직은 뭐예요? 아직은 대성은 아니다. 대성은 아니다. 아직 만족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아직 만족할 때가 아니다. 작은 성공이지만 용이 밭을 날았다. 새끼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이를 내가 건개를 뽑았는데 하필이면 두 번째 효가 나왔다. 라고 하면 뭐예요? 아직 큰 성공은 멀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93입니다. 93. 3효. 세 번째 효인데 양효를 뽑았을 때 여기 위치하겠죠. 요 3효의 특징은 뭐예요? 하교에서 맨 위에 있잖아요. 하교에서 맨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93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흉하다라고 해석해요. 흉하다. 흉함. 왜 흉할까요? 용이 하교에서 맨 위에 있어요. 맨 위에 있어요. 아직 상괴, 아직 위로 올라가진 않았는데 하나, 둘, 셋. 아직 하교에 있단 말이에요. 흉하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하교의 맨 마지막에 위치하잖아요. 하교의 맨 마지막에 위치한다는 건 뭐냐면 인생의 첫 번째 단계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의 한 단계가 마무리됨. 마무리됨을 의미한다. 그래서 일이 한 단계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것은 끝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때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조심해라.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조심해라. 타의던 자의던 한 단계의 업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9, 3 양효를 세 번째 효를 뽑았다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한다? 일의 한 단계가 어찌됐건 마무리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너 조심하고 두려워해라. 너 아주 위험한 순간이야. 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 봐라. 멀리 봐라.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시야를 멀리 둬라. 멀리 보라.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구사가 되겠죠. 네 번째. 구사. 네 번째 효. 네 번째 구사의 효는 하나, 둘, 셋, 네 번째인데 상괴의 초반이잖아요. 상괴의 첫 번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겠습니까? 두 번째 인생의 시작 단계겠죠. 1의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이게 인생이든 일이든, 인생이든 어떤 일이 됐든 두 번째 새로운 단계의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첫 출발. 그러니까 인생의 1막이 접혀지고 두 번째 단계를 출발해야 되는 인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와룡 상태. 우리가 하계에서 첫 번째가 와룡 상태였다고요. 첫 번째 양효가 이 와룡 상태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또다시 새로운 잠룡과 와룡 상태인 것이죠. 잠룡. 다시 와룡.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때를 기다려라. 때를 기다리고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자기 개발하고 수양을 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수양 단계다. 삼가고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것을 삼가고 수양을 해야 되는 단계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9.5입니다. 9.5. 다섯 번째가 뭐예요? 9.5. 9.5가 뭐겠어요? 다섯 번째 단계죠? 상계의 가운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건계 중에서 가장 높은 여섯 번째 효가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건계 자체가 용이 이미 있어요. 하늘을 나는 비룡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하늘을 나는 비룡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가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거꾸로 다섯 번째 9, 5 단계를 사실은 가장 좋은 효로 봅니다. 9, 5를 뭐라 그러냐? 하늘을 나는 용이다. 나는 용이다. 비로소 하늘을 나는 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두 번째 9, 2 단계가 밭을 나는 용이다. 작은 땅을 나는 용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9, 5는 뭐다? 아주 큰 하늘을 난다. 최고 전성기. 아주 길함. 그리고 최고의 전성기다.
구2가 두 번째 효가 작은 성공이라고 한다면 최고의 성공, 큰 성공이죠. 큰 성공을 목전에 둔 거예요. 목전에 둔. 이렇게 해석해야죠. 그래서 다섯 번째 효를 뽑으면 아주 좋다. 아주 좋다. 그래서 가장 좋은 효로 뽑는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어떤 일을 하고서 건계를 뽑고서 구호를 뽑았다라고 한다면 너는 이제 앞으로 큰 일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암시하는 것이죠. 큰 일을 암시하는 효가 되겠죠. 아, 넌 대성하겠구나. 큰 일을 하겠구나. 1000명을 받든다. 비로소 구호 단계에서 1000명을 받든다는 거예요. 1000명. 1000명을 받든. 비로소 하늘의 뜻을, 하늘의 도를 받들게 된다. 그래서 천인합일이 되는 것이죠. 천인합일. 경지. 그 경지가 9, 5, 다섯 번째 효에서 이루어지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고, 자연에 부합하고, 심지어는 귀신마저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도 하치된다. 귀신마저도 돕는다. 귀신마저 돕는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보다 보면 연예인들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운이 따를 때면 뭐라 그래요? 실수를 해도 아다리가 맞는다 그러죠. 실수를 해도. 운이 이 다섯 번째 인생 단계에 놓여 있는 사람은, 다섯 번째 때를 만난 사람은 실수를 해도, 가다가 뒷걸음질을 쳐도 쥐를 잡는, 실수를 해도 그것이 아다리가 맞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걸 뭐라 그런다? 구호. 그래서 그걸 이제 자연에 부합하고, 내가 어떻게 해도 자연에 부합하고 귀신마저도 나를 돕는 쪽으로 작용을 하더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섯 번째, 그러니까 이 건괴뿐만이 아니라 모든 괴가 64개의 괴 중에서 사실은 다섯 번째 괴가 예외를 제외하고서는 가장 좋습니다. 이 다섯 번째가 가장 좋아요. 다음으로 좋은 건 이 두 번째겠죠. 그러니까 하계의 가운데와 상계의 가운데가 가장 좋은데, 하계의 가운데보다 더 좋은 게 상계의 가운데인 다섯 번째, 9, 5가 되겠죠. 다섯 번째 효를 뽑았을 경우에 가장 좋게 해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섯 번째는 뭐냐? 이 여섯 번째는 최고로 높은 상효, 상구라고 표현하잖아요. 상구, 윗상자를 써서. 그럼 상구가 가장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주역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구는 뭐냐면 이미 이거는 최고의 자리에 딱 다다른 거예요. 이 9,5는 최고의 큰 성공을 앞둔 상태지만 이거는 뭐예요? 이미 최고에 이르렀어요. 최고를 달성했다. 달성함. 그게 뭐야?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죠. 주역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 이제는 추락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극필반, 아주 유명한 말이죠. 물극필반. 사물의 이치는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로 변곡점을 띈 다음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추락이 얼마 남지 않은 추락을 앞두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구를 뽑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뭐예요? 조심해라. 너 스스로 자중해라.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자중해라. 그리고 물러나라. 물러나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죠. 토사구팽.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가 살만 먹힌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고사나 이게 고전 같은 것들을 보면 이 통일을 이루거나 대업을 이루고 나서 스스로가 물러나는 그런 어떤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쓰임을 다하고 나서 이제는 물러나서 제하에 초야에 묻혀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 이 주역의 정신 때문에 그렇죠. 최고를 달성을 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느낌, 이러한 사상은 주역의 64개 나머지 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일관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물극필반, 달도 차면 기운다. 사물의 이치는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로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아주 커다란 해석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64가지 괴 중에서 어떠한 괴를 뽑았을 때 그것이 건괴일 경우에 이 건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64가지 중에서 대표로 한번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기가 막히게 잘한 사람이 공자고, 64개의 괴를 기가 막히게 설명한 게 공자고, 64개의 해석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해석의 원리,
철학이 주역의 철학이 되겠죠. 곧 그것이 주역의 철학이다. 그래서 공자가 뭐라 그랬느냐? 64개의 괴를 관통하는 그러한 철학을 이미 잘 하는 사람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체득한 사람은 더 이상 괴를 뽑지 않는다. 점을 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점을 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굳이 점이라고 하는 이러한 추상적인 기호 체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미루어서 살펴보지 않아도 되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터득하면? 주역의 64개의 공이 64개의 괴를 해석하는 공통된 해석의 원리를 내가 체득했을 경우에 그 원리는 어떤 원리겠습니까? 프로세스, 변화의 원리, 체인지, 프린시플 오브 체인지, 변화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변화의 원리를 깊이 체득한 사람은 구태여 괴를 뽑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 내가 지금 어느 순간에 놓여 있는지, 지금 이 세태가 어떻게 흘러가고 일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일의 방향, 내 앞에 놓여 있는 길, 흉, 화복을 화복이라고 하는 옷을 입은 일이, 사물의 이치가, 과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역의 대표적으로 건계에 대해서 살펴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효를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건계를 뽑았다 하더라도 나의 위치가 달리 해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건계 자체는 하늘의 천명으로서 하늘에도 만물의 탄생과 기원을 의미하는 아주 긍정적인 개처럼 보이지만, 내가 첫 번째 효를 뽑았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효를 뽑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리 해석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효를 뽑았을 경우에는 와룡 상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상태는, 그러니까 첫 번째 상태는 아직 때를 만나지 않았다. 두 번째 효를 뽑았을 경우에는 용이 날긴 날되 하늘을 날지 않고 작은 밭을 날았다. 작은 성공을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계의 가장 마지막 단계의 효를 뽑았기 때문에 일의 첫 번째가 어느 정도 일이 일단락이 되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좀 흉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 네 번째는 다시 잠용 상태죠. 상계의 첫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다시 잠용 상태, 다시 너의 능력을 개발을 하고 수양을 좀 더 해야 된다. 아직 때가 아니다. 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겠고, 다섯 번째야말로 가장 좋은 효라고 이야기했죠. 다섯 번째 효를 뽑았을 경우에는 비로소 용이 하늘을 날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고 전성기죠. 최고 전성기를 목전에 둔 최고 전성기, 가장 좋은 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때야말로 천인이 합일이 돼서 자연이 나를 도와주고, 내가 실수를 해도 그 실수가 일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정도로, 심지어는 자연에 부합하고 귀신마저도 나를 돕는 듯한 그런 우연의 일치들이 계속해서 터져나간다.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크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운이 따르기 시작하면 이 운은 아무도 막지를 못합니다. 그런 단계, 운이 막 그 사람한테 막 몰려서 계속해서 좋은 일만 터지는 그런 단계를 뭐라 그러더라? 다섯 번째 9호, 가장 좋은 효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계를 넘어서 9, 6이면 이거는 뭐죠? 오히려 흉하다. 오히려 주역에서는 흉하다고 봤어요. 왜? 주역의 원리는 변화의 원리잖아요. 너무 높은 곳에 이미 다다랐어요. 이미 물극이 됐어. 이미 가장 높은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물극 필반. 이제는 반대로 꼬꾸라질 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6효를 뽑았다. 6효를 뽑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중해라. 물러나라. 자중해라. 너 조심해라. 이제 앞으로 변곡점이 앞에 남았다.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건계를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변화의 원리다. 변화의 원리, 물극필반이라고 하는 프로세스의 원리이고, 이러한 원리는 64개 나머지 괴를 관통하는 철학이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주역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괴인 건괴에 대해서 알아봤다. 건괴를 한번 같이 해석을 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